한 주에 한 책 2월호 이번 달의 주제는 바로 다름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직원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니까 저는 저분의 머리가 살짝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를 감정적이지 않게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장분을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작을 쓰신 작가님의 시선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주희입니다. 한 주에 한 책 2월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1월호 영상을 복귀해 보니까 굉장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월호부터는 조금 더 월간호의 느낌을 살리고자 주제별 큐레이션된 도서 2권과 또 그 전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뽑은 한 주픽 도서 1권, 그리고 이번 달의 신간 중에서 추천드리는 책 1권, 마지막으로 전달에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줬던 어떤 것,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여튼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봤습니다. 초기 발행본이라서 그런지 수정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에 한 책 2월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책 2월호 이번 달의 주제는 바로 다름입니다. 이 주제는 문득 TV를 보다가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정규 편성 프로그램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풍자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풍자님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했지만 특유의 쿨함과 굉장한 유머 감각으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예전에도 이 트랜스젠더 연예인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는 안쓰러운 시선,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나와 다른 성향의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면서 조금 더 관대해진 대중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도 어떤 퀴어 커플에 대한 연애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렇게 다름에서 발생하는 새로움을 담아내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특히 뉴스에서 많이 느낄 수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라던가 어떤 정치적인 갈등,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심각한 양극화 현상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 한 주에 한 책에서는 이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허먼 멜빌의 바틀비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허먼 멜빌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같이 담겨 있어서 두꺼워 보이는데 이 바틀비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바틀비의 주제의식은 다름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는 한데 저는 이 바틀비 작품 속에서 4명의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어떠한 일을 같이 해 나갈 때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게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책으로는 바틀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틀비는 바틀비를 채용하는 한 변호사의 시선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변호사는 자신이 굉장한 인류애를 가지고 있고 또 욕심 없이 평화를 지향하면서 야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직접 소개를 합니다.
이 변호사에게는 법률서기, 그러니까 법률 서류를 베끼는 작업을 하는 터키와 니퍼스라는 직원과 사원 일을 해주는 진저너츠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터키, 니퍼스, 진저너츠 이게 실명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살린 별명이라는 건데요. 이 별명을 들으면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다른 개성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터키라는 인물은 굉장히 퉁퉁한 60살의 할아버지 영국인인데 오전에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지만 오후만 되면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이 업무 능력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자신을 고용한 변호사에게까지 성질을 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인 니퍼스 같은 경우에는 25살의 조금은 마른 체형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이 법률 서류를 베끼는 작업은 하찮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야심을 품고 있고 또 이런 야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항상 소화불량에 시달리면서 오전 내내 툴툴거리다가 오후가 되면 조금은 수그러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의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둘을 고용한 변호인은 그래도 두 사람이 동시에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구슬려 가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 바틀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새로운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나서부터 이 사무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바틀비는 이 변호인이 지시한 서류를 베끼는 작업만 하는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변호인은 바틀비를 보면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터키와 공격적인 성향의 니퍼스가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변호인이 급하게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변호인이 바틀비에게 같이 서류를 검토하는 일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바틀비가 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성실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직원이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내니까 이 변호인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 지시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 바틀비에게 같이 일을 하게끔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틀비는 저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어조로 그 문장을 반복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변호사의 독백과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립적인 사람과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심리 묘사가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피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내 모든 말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되씹고 있는 듯했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도 당연한 그 결론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도 같았다. 그럼 자네는 내 요구에, 통상적인 관례와 상식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한 건가? 그는 그 점에 관해서는 내가 제대로 판단한 것 같다고 간단히 말했다.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의 결심은 뒤집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이 전례가 없는 데다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의 위협을 받으면 자신이 지닌 너무나 자명한 확신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랬다. 이를테면 자신의 확신이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모든 정의와 이치가 그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건과 무관한 제3자들이 곁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여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들기 마련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터키? 내가 잘못한 건가요? 터키는 더없이 부드럽게 말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호사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니퍼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저자를 사무실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좋을 사람조차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서 한 번 더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진저너트? 진저너트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저분의 머리가 살짝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커튼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테니 이리 와서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게나. 하지만 그분은 어떤 대답도 내려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바틀비는 기존에 자신이 하고 있던 업무까지도 거절하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설득이 되지 않는 바틀비에게 변호인은 이럴 거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 바틀비는 그 제안조차 거절을 합니다. 변호인은 결국에는 이 바틀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재미있는 포인트가 또 뭐냐면 이 바틀비의 문장,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그들 사이에서 약간의 밈처럼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고용인의 입장에 변호인의 독백이 너무나도 공감이 가면서도 재미있는 거예요. 자신이 착한 인간이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컨트롤이 되지 않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다가도 결국엔 화가 나는 이런 변호사의 모습이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틀비는 그 똑같은 곳에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세입자에 의해서 교도소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교도소에서도 이 바틀비는 결국 먹는 것까지 거절하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뒷부분에서 이 바틀비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내가 아무리 이해를 못하겠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각자만의 사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고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다름, 그리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한 주에 한 책 2월호 첫 번째 책으로는 이 바틀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었던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바로 이언 레슬리의 다른 의견입니다. 이 책을 단순히 얘기를 하면 대화법에 대한 책인데요. 이런 대화법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 속에서의 대화에 집중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낯선 사람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이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이만큼 많은 분들이 나와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를 불편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화를 감정적이지 않게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이 바로 이 다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립적인 대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가 외교관, 경찰, 인질협상가, 이혼중재자 등이 있는데요. 항상 나와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의사소통 전문가로부터 얻은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생산적인 의견 대립을 위한 9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본능. 두 번째, 진정하라는 말이 분노를 부추긴다. 세 번째, 태도 없는 논쟁에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네 번째, 자신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되어보기. 다섯 번째, 상대의 방어 태세를 무너뜨리는 호기심이라는 무기. 여섯 번째, 언제 어떻게 실수를 인정할 것인가. 일곱 번째, 뻔한 질문은 나쁜 질문이다. 여덟 번째, 규칙은 잘 보이게 모두가 알 수 있게. 아홉 번째,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원칙 위에 황금률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엔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보통의 분들이라면 이런 대립적인 대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회사 생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때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꼭 회사 생활이 아니더라도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회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대화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진정하라는 말은 분노를 부추긴다라는 챕터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정하라, 뭐뭐하라 라는 문장은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느낌이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진정해 라고 얘기를 한들 상대방은 네가 뭔데 왜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이것이 대립적인 관계, 부정적인 관계에 있을수록 그렇게 느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은 우리가 이런 호감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런 태도보다는 서로가 동등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정적인 사실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상대방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저도 신입사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 특성상 어떤 팀의 팀장급의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준비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조금의 노련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필요한 점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일명 바로잡기 반사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잡기 반사에 의한 행동을 잘 컨트롤해야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퇴로 없는 전쟁에서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챕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넬슨 만델라를 예시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구구 세력의 파벌 중에 하나로 백인 아프리카너의 유전적 우월감을 믿고 흑인을 차별하는 단체가 나오는데요. 그 단체의 대표자급인 비륜 장군과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단체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만델라는 이 비륜 장군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델라는 그 비륜 장군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직접 문을 열어주면서 환대를 하기도 하고 그 장군에게 자신이 직접 차를 우려주기도 하고 또 영어가 아닌 그 사람의 모국어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 태도를 통해서 비륜 장군은 자신이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만델라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장군을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작가님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한급도 높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대우를 해주면 그 상대방 스스로가 이 대화의 간격을 줄이는 게 현명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체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당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체면을 지키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청중이 조금 더 작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면서 그 의견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등 우리가 흔하게 저지르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대화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 대화를 조금 더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름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책으로는 이 다른 의견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한 주에 한 책 2월호 이번에는 전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한 주픽 도서를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바로 헤르만 헤세의 헤세가 사랑한 순간들입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 시타르타, 데미안, 유리아 류이 등 굉장히 대표적이고 좋은 소설들이 많잖아요. 이런 대작을 쓰신 작가님의 어떤 시선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산문집이 바로 이 헤세가 사랑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더욱더 좋았던 점은 이 글을 엮은 사람이 바로 배수아 작가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배수아 작가님의 안무까지 더해져서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글들로 가득 찬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읽으신다면 더 깊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유명한 선교사인 외조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세는 자신이 문학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시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수도원을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요. 가문의 전통을 잇길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담을 느낀 헤세는 방년 16세의 나이에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되는 폭풍 같은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헤세는 서점에서 책거래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첫 작품인 낭만적인 노래들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담은 작품들을 쓰시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지 헤세의 작품은 일찌감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평탄한 작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반전주의자였던 헤세는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글을 쓰게 되면서 결국에는 독일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아프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신치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해세는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계속해서 게시하고 또 내면의 성찰을 담은 여러 작품들을 가명을 써서 출간하는 등 정말 글이 나이고 내가 글이다 라고 하는 작가의 마인드를 강하게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데요. 이 책을 엮으신 배수아 작가님도 이 헤르만 헤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개인주의자라고 여러 번 고백하며 그 어떤 정해진 길도 거부하고 길 없는 길을 가는 독자적인 쾌락에 대해서 오직 자신의 기질에 충실한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삶에 대해서 고집스러울 만큼 즐겨 이야기한다. 심지어 그는 일기에 스스로를 이론으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성인이지만 실제로는 그 무엇도 개의치 않을 이기주의자라고 자조적인 묘사를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또한 예술론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분방함이나 개성보다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과격한 자유주의자로서 개인을 억압하는 파시즘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현하고 저항하는 용기가 있으며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자신을 맡길 줄도 알지만 동시에 지독한 고독력을 가진 인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글처럼 자연의 관찰자로서의 해세, 여행가와 방랑가 기질의 해세, 그리고 지독한 고독력을 가진 해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해세가 사랑한 순간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글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신기했던 건 글들이 굉장히 세련됐다는 점인데요. 아마 이 해세가 썼다는 것만 가렸으면 요즘 작가님이 쓰신 글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지금 시대에 적용할 만한 그런 통찰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세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던가 해세의 작품을 쭉 읽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해세의 방랑, 해세 그리고 사랑, 해세가 본 사람들, 해세의 생각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서 짤막한 산문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구성인데요. 그래서 한 편의 글의 길이는 짧은 편이지만 파트별로 묶인 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분명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와 주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문집이다 보니까 어떤 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해세의 사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구절을 몇 가지 낭독하면서 이 책의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중략되는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세의 방랑, 여행에 대하여. 현대인의 여행법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책자들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정말 좋은 책은 한 권도 없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선 왜 여행을 떠나는지, 여행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도시인들은 그걸 모른 채 여행을 한다. 도시인은 단지 여름에 도시가 너무 덥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다. 도시인은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어서 일에 찌든 일상을 벗어나 다른 종류의 환경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다. 자연과 대지, 초목이 그립다는 막연한 동경과 정체불명의 욕구에 시달리는 도시인은 산으로 간다. 교양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인이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중에 다들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자신도 끼어들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잘난 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전과 마찬가지로 편하고 안락한 기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세가 본 사람들 클라인과 바그너 중에서 상상만으로 얼마나 멋진가 두려움 없는 삶이라니. 두려움의 극복, 그것은 축복이며 거의 구원의 경지였다. 그는 일생 동안 두려움에 쫓기며 살았는데 지금 죽음이 날개를 펴고 다가오는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을 모른다.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다. 오직 미소만이, 오직 구원만이, 오직 완전한 합일만이 있다. 이 순간 그는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은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도 깨닫는다. 인간은 수많은 두려움을 갖는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재판관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한다. 또한 인간은 잠을 두려워하고 깨어남을 두려워한다.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고 냉혹함과 광기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실 두려움의 가면이자 두려움의 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스스로 몸을 던지는 일, 불확실함을 향해서 허공에 발을 내딛는 일, 단단한 토대 위에 자리 잡는 모든 확실성의 경계 너머로 걸어가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정말이지 오직 단 한 번이라도 감행해 본 사람, 운명에게 결정권을 넘겨주고 모든 것을 하늘에 홀연히 맡긴 채 미지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은 자유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지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았으며 우주를 운항하는 별들의 윤무에 합류했다. 그렇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간단한 일이라서 아이들조차도 쉽게 이해하며 알아듣는다. 한 주에 한 책 2월호, 이번에는 요 근래 신간들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한 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 달에 가지고 온 책은 바로 한정원 작가님의 사랑하는 소년이 얼음 밑에 살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정말 대박입니다. 그냥 일단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먼저 이 책은 시간의 흐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의 흐름 시인전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인데요. 시간의 흐름 출판사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또 말들의 흐름 시리즈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한정원 작가님은 이 말들의 흐름 시리즈에서 시와 산책을 쓰신 저자인데요. 이 시와 산책은 재작년도에 많은 분들이 올해의 책으로 뽑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한정원 작가님의 작품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한정원 작가님의 시집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너무나도 좋았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만큼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시집이다 보니까 분량이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또 이 한정원 작가님의 글을 또 어떻게 기다리나 이렇게 주저를 떨게 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소년이 얼음 밑에 살아서 그리고 표지 뒤쪽에 보면 투명한 미래라고 하자. 네가 나를 지나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없는 건 아니야.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투명함의 특징을 잘 녹인 멋진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읽으시면 정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책은 극대본 형식으로 쓰여진 28편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극대본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집은 분위기가 비슷한 시들이 쭉 나열되는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하나의 스토리로 묶여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8편의 시이기도 하지만 한 편의 시라고도 말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극대본이라고 하면 어떤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복선이라는 장치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선의 장치와 또 이제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함축미라던가 아니면 비유적인 묘사라던가 이런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는 그런 묘미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정말 결말로 다다를수록 그 감동과
여운이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책을 다 덮고 나서 와, 미쳤네 하면서 더 닫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와 산책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이 한정훈 작가님은 진짜 천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 자체도 너무 수려하게 예쁜 문장을 잘 쓰시고 계시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는 스토리조차도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이런 수려한 글과 분위기 있는 글 사이사이에 장난기 어린 글도 존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묵직한 글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작가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북토크가 있다면 아마도 시간과 흐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인 만큼 어떤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한정원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참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작품이었습니다. 이 시집이 시작되는 시인의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인의 말. 조심해. 울다가 웃으면 어른이 된다. 그리고 이 시극에서는 한 소녀와 소년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시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집을 대표하는 그런 글들을 낭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은 더 이상의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책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따로 찍을 예정입니다. 제가 한 주에 한 책 1월 달에도 그 김현수 작가님의 평범한 미래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포맷으로 진행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적으로 풀어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할지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 그 다음으로는 한정원 작가님의 사랑하는 소년이 얼음 밑에 살아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를 믿고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 책을 읽으실 때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한 번에 쭉 읽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읽어가다 보시면 마지막 에필로그에 가서는 이런 몽글한 느낌으로 마음이 찌릿찌릿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정원 작가님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책 2월편 추천하는 신간으로는 이 한정원 작가님의 작품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줬던 어떤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한 주의 기타 등등 시간입니다. 네, 항상 이름 짓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번 달 한 주의 기타 등등에는 1월 달에 제가 어떤 것에 푹 빠져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밖에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TVN에서 방영했었던 알쓸인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아두면 쓸데없이 신비한 잡학사전 시리즈인데요.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들도 재미있었지만 특히 인간을 주제로 한 이번 편이 너무 제 취향에 쏙쏙 들어맞더라고요. 이번 시리즈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쭉 소개해드리면 영화로 만들면 좋은 인물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 미래를 만드는 사람, 이 인간의 흑역사, 마지막으로 괴물 같은 인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문학적 소양이 충만하신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시리즈가 또 좋았던 게 패널들이 너무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지막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하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을
과학자의 눈으로 풀어가는 이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김상욱 교수님, 또 굉장히 외유내강의 면모가 물씬 풍기는 심채경 박사님, 이번 이 시리즈 중에서도 저는 이 심채경 박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뻔한 그런 것들을 꼭꼭 집어주시는 이호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무겁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유쾌하게 풀어주면서 이 예능의 묘미를 잊지 않게 해주신 이 MC진까지 너무나도 완벽했던 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읽고 싶어지는 책이 많아졌는데요. 각각의 패널들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가 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소개해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미 제가 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정말 너무나도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시즌2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고요. 티빙에서 유료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결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짤도 굉장히 편집 없이 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한 책 2월호 다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과 제 취향이 담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달 한 주에 한 책에서도 새로운 주제에 대한 재미있는 책과 다양한 어떤 것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저도 제 구독자님의 취향이 너무나도 궁금해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이번 달에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셨던 책이라던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도 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